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찰리 먼거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가 남긴 말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울림이 컸던 말이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당한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죠. 훌륭한 회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가는 잘 오르지 않는 기업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에 한참이나 모자라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는 주식 종목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훌륭한 회사라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의지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를 건들지 못한다면 그저 좋은 회사 이상의 가치는 투자자로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원무역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임은 분명히 맞지만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는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피력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업 밸류업이라는 정부 정책에 많은 저평가 종목들, 특히 PBR이 낮은 종목들의 선전이 일정 기간 이어졌었는데요. 무조건 저 PBR이 저평가라는 인식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무역은 지난번 영원무역 홀딩스 분석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사업을 떠나 지배 구조만 봐도 투자자 측면에서 투자에 적합한 기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주주 가치 제고나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최대 주주인 기업 오너에게만 팔이 굽어져 있고 대다수의 주주들에게는 별로 큰 혜택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주주를 주주로 보지 않고 그저 들러리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주력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더더욱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기업이 결국 성장에 대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에 최대 주주이자 영업무역 창업을 통해 영업그룹을 만든 성기학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차녀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주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배당 정책을 변경해서 무리하게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고 이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성기학 회장의 주식을 성내연 대표에게 증여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고 지분을 옮기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좋지 못한 현상이지만 실제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월 성기학 회장은 YMSA 지분 50.01%를 차녀 성내은 영원무역 부회장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증여세에서 불거졌는데요. 성내은 부회장이 증여받은 YMSA 지분은 대략 1,700억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는 85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내은 부회장은 증여세 대부분을 YMSA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부를 했습니다. 더구나 YMSA가 성내은 부회장에게 빌려준 돈은 대구에 있는 본사 건물을 587억에 팔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건물을 매입한 곳이 다름 아니라 영원무역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내은 부회장은 증여세를 YMSA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자마자 회사의 자산을 손자 회사인 영원무역에 팔아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승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으로 완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원무역은 연결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10%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YMSA는 다 아시겠지만 비상장 회사입니다. 따라서 YMSA의 지분 가치는 영원무역 홀딩스의 주가에 전적으로 좌우되는데
영원무역 홀딩스는 지난 3월 주주배당 기준을 갑자기 바꿨죠. 이제 기존에는 영원무역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의 10%로 이제 배당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의 50% 내외를 배당하겠다고 공시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배당을 축소하겠다고 이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즉각적으로 이제 개인 주주들의 이제 반발이 거셌고 다음날 주가가 8%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기학 회장이 YMSA 지분 50.01%를 차녀 성내은 부회장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영원무역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가 50.74%, 이미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 주주가 아우성을 쳐도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지분 구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자사주도 1% 이상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는 구조라 절대적으로 주식회사로서 주주들의 가치나 재고보다는 최대 주주인 기업오너 일가를 위한 개인 회사화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3년 작년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탓이 크겠지만 작년 배당금이 1,300원으로 시가 배당률 2.77%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대비 실망스러운 배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영원무역의 배당금 추이를 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22년 1,530원까지 배당하는 것을 23년 작년 1,300원으로 다소 기대보다 적은 금액의 배당이 결정되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사 내에 남아도는 현금 보유액에 비하면 정말이지 왜 배당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배당에 인색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결국 소액 주주들의 가치 제고보다는 무조건적인 회사의 편익만을 위해 경영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원무역 기업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작년 매출이 약 3조 6천억으로 22년 매출 대비 다소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영원무역은 크게 사업 영역이 주문자 생산인 OEM 의류 사업과 자전거 유통 사업인 스캇이 크게 주력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주력 사업 모두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주력 사업인 OEM 의류 사업 부분에서 주요 이제 고객사죠 전방업체의 이제 소비 둔화와 재고 문제가 이제 이중으로 겹쳐지면서 이것이 고스란히 영업무역 사업에 영향을 미쳤고 스캇 유통 자전거 사업도 시장이 둔화되는 이유로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데요. OEM 사업이 매출 비중, 전체 매출에서 약 60%로 전체 매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캇 자전거 사업은 36%의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영업이익이 OEM 사업이 전체 이익 중 77%를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스캇 사업 부분은 22%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익은 본연의 이제 주력 사업 부분인 OEM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스캇 자전거 사업은 아직까지는 이익보다는 투자 개념에서 계속해서 어렵게 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 어려운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매출과 이익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재무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이 9천억이나 됩니다. 회사에 바로 돌려쓸 수 있는 잉여 현금이 9천억이나 되는데 한 해 배당은 고작 57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원무역의 주력 고객사 그러니까 의류 OEM 사업이죠. 전방 산업의 최종 고객사인데 이들 4개의 업체가 매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 고객사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캐나다 룰루레몬이죠. 가장 주요한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가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비중이 전체 OEM 사업 매출에서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전방 고객사들의 이제 시장 둔화와 함께 이제 재고 문제가 겹쳐지면서 영업무역은 23년 작년 한 해 역성장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스캇 자전거 사업도 매출 하락세뿐만 아니라 이익에 있어서 큰 폭으로 이제 떨어져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회소운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비재 유통사업이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매출 성장세와 이익 성장세를 다시 반등시킬지는 쉽지 않은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원무역은 사업에 있어 또 하나 풀어야 할 난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OEM 사업을 위해서 그 중에 방글라데시의 생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빠르게 솟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해외의 저렴한 노동시장을 적극 활용해서 높은 매출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인건비 상승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얼마나 지혜롭게 사업 경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전방 고객사들의 판매 부진과 함께 해외 생산 기지들의 높은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은 앞뒤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서 이걸 헤쳐나와야 할 상황으로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의 소액 주주들은 99.75%를 차지하지만 주식수 기준으로는 30% 미만으로 모든 주식을 합쳐도 최대 주주 지분 근처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주주가치 재고를 소리쳐봐야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큰 폭의 사실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큰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매출이 많이 하락하고 이익도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PER 3.35배, PBR 0.53배, 기업의 매출 규모나 이익 대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오너가 주주의 가치나 재고보다 기업의 편익과 경영권 승계에 더 많이 목말라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 외 주주들은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내보기조차 힘든 지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성장 회장은 영원무역에서만 보수를 약 20억 수령했고 성내은 부회장은 약 41억을 가져갔습니다. 영원무역 기업을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투자자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주주가치 재고보다는 회사의 이익과 경영권 승계에 보다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인 OEM에서 주력 고객사들의 소비 둔화와 맞물린 재고 부담이 그대로 영원무역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구조로 인해 이들 고객사들의 사업 성과에 따라 영원무역의 향후 매출과 이익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해외 생산 기지의 가파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제 인건비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고정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국 의류 OEM의 한계로 인해 외형의 성장은 다소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이 기업의 투자자 관점에 있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된다면 이러한 저평가 기업의 주가들이 다소 상승할 동력이 되겠지만 이런 정책은 늘 가변적이고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투자를 하는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